프랑켄슈타인입니다. 부제는 현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작가는 메리 셀리입니다. 18살에 쓰기 시작했어요. 20살이던 1818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초판은 3권으로 나왔어요. 작가 이름은 없었어요. 프랑켄슈타인을 괴물의 이름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괴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생명을 만든 주인공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빅터의 성이에요. 빅터가 만든 창조물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후대의 각색에서는 빅터를 흔히 프랑켄슈타인 박사라고 불러요. 원작의 빅터는 잉골슈타트 대학 학생으로 나와요.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자연철학과 화학을 공부했어요. 프랑켄슈타인은 북극 탐험가 월턴이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해요. 이름을 남기려고 북극으로 향한 월턴의 배가 얼음에 갇혀요. 선원들은 멀리서 사람 형상의 거구가 개썰매를 타고 북쪽으로 가는 걸 봐요. 다음날 같은 방향에서 표류해온 남자를 구조해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에요. 빅터는 앞서 지나간 거구를 쫓고 있었어요. 월턴도 자신처럼 지식과 명예를 좇는다고 생각한 빅터는 왜 그 거구를 쫓게 됐는지 말하기 시작해요. 이야기는 빅터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빅터는 제네바에서 사촌 엘리자베스와 친구 헨리와 함께 자랐어요. 어머니가 죽은 뒤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자연철학과 화학을 공부해요. 생명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냈다고 믿은 빅터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깨고 싶어해요. 새로운 종족이 자신을 창조자로 우러러볼 거라고 상상하고 언젠가는 죽은 생명도 되살릴 수 있다고 기대해 인간과 같은 존재를 만들기 시작해요. 작은 부분 때문에 작업이 느려지자 몸을 약 8피트로 키워요. 11월 어느 밤 완성한 몸이 눈을 떠요. 빅터는 정작 창조물이 움직이자 겁에 질려 달아나요. 버려진 창조물도 방을 떠나요. 빅터는 창조물이 사라졌으니 일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얼마 뒤 어린 동생 윌리엄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네바로 돌아와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창조물을 본 빅터는 창조물이 진범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윌리엄이 지니던 빅터 어머니의 초상화가 하녀 저스틴의 옷에서 발견돼요. 빅터는 창조물이 살아있다고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침묵해요. 결국 저스틴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돼요. 저스틴까지 죽자 빅터는 죄책감에 무너져요. 아버지는 빅터의 기분을 돌리려고 가족을 샤모니 계곡으로 데려가요. 빅터는 고통을 잊으려고 혼자 몽탕베르에 올라 빙하로 내려가요. 그곳에서 얼음 틈을 뛰어넘어 다가오는 창조물을 발견해요. 빅터가 공격하려 하자 창조물은 인간을 피해 산과 얼음 동굴에서 살아왔다며 먼저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요구해요. 이제 이야기는 빅터의 과거에서 창조물의 과거로 들어갑니다. 창조물은 빅터의 방을 나온 뒤 갈 곳이 없어 숲을 헤매요. 사람을 찾아 마을에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때려요. 창조물은 사람을 피해 외딴 오두막 뒤에 좁은 공간에 숨어요. 오두막에는 눈먼 아버지 레이시와 아들 펠릭스와 딸 아가사가 살아요. 펠릭스가 연인사피에게 말을 가르치자 창조물도 숨어서 배워요. 가족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는 음식을 훔치지 않고 밤마다 장작을 가져다줘요. 글을 배운 창조물은 신라권을 읽고 자신도 아담처럼 창조자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하지만 빅터의 연구실에서 가져온 5가지 속 기록을 읽고 자신이 만들어지자마자 버림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레이시 가족만은 받아줄 거라고 기대해요.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눈먼 레이시에게 먼저 다가가요. 노인은 목소리만 듣고 친절하게 대해요. 하지만 돌아온 펠릭스가 창조물을 때리고 쫓아내요. 가족마저 오두막을 떠나자 창조물은 빈집을 불태워요. 그리고 기록에서 알아낸 빅터의 고향 제네바로 향해요. 제네바로 가던 창조물은 물에 빠진 여자아이를 구해요. 하지만 아이를 데려간 남자는 창조물을 공격자로 오해하고 총을 쏴요. 선의를 베풀어도 공격만 돌아오자 창조물은 인간에게 복수하기로 해요. 그러다 어린 윌리엄을 만나자 아이에게는 편견이 없을 거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윌리엄이 프랑켄슈타인 집안의 아들이라고 밝히자 빅터에게 복수하려고 죽여요.
그리고 윌리엄이 지니던 빅터 어머니의 초상화를 잠든 저스틴의 옷에 넣어 누명을 씌워요. 창조물의 회상이 끝나고 이야기는 다시 몽탕베르 빙하로 돌아와요. 창조물은 자기와 같은 여성 동료를 만들어주면 둘이 남아메리카의 황해로 떠나겠다고 약속해요. 빅터는 더 이상의 살인을 막으려고 요구를 받아들여요. 필요한 자료를 구하려고 헨리와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여행한 뒤 혼자 외딴 오크니 섬으로 가요. 그곳에서 여성의 몸을 만들던 빅터는 둘이 아이를 낳아 새로운 종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두려워해요. 결국 창조물이 보는 앞에서 완성되지 않은 몸을 찢어버려요. 창조물은 결혼식 날 밤에 찾아오겠다고 위협해요. 빅터는 작업의 흔적을 바다에 버리러 나갔다가 바람에 밀려 아일랜드에 도착해요. 그곳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피해자가 친구 헨리라는 걸 알게 돼요. 창조물이 약속을 깨뜨린 빅터에게 복수한 거예요. 범행 당시 오크니 섬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풀려난 빅터는 제네바로 돌아가 엘리자베스와 결혼해요. 결혼식 날 밤 빅터는 자신이 표적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혼자 남겨요. 창조물이 노린 사람은 엘리자베스였어요. 엘리자베스에 이어 아버지까지 죽자 빅터는 창조물을 죽이겠다고 맹세해요. 롱강과 지중해와 흑해를 거쳐 러시아까지 뒤쫓아요. 창조물은 흔적과 먹을 것을 남기며 빅터를 북쪽으로 유인해요. 얼어붙은 바다에서 거의 따라잡지만 얼음이 갈라져 두 사람 사이가 끊겨요. 빅터는 떠도는 얼음 조각에 고립되고 그를 발견한 월턴의 배가 구조해요. 이야기가 첫 장면과 이어집니다. 빅터의 이야기가 끝나고 서술은 월턴의 편지로 돌아와요. 얼음에 갇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진 선원들이 돌아가자고 요구해요. 월턴은 요구를 받아들여 탐험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배를 돌리기로 해요. 빅터는 배에서 죽어요. 얼마 뒤 창조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빅터의 시신 앞에서 울어요. 복수할수록 자신의 고통도 커졌다고 말해요. 자기 몸을 불태우겠다며 얼음 뗏목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요. 작가 이름 없이 출간된 1818년 초판은 500부가 인쇄됐습니다. 판매는 크지 않았고 평단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기괴하고 불쾌한 작품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강렬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을 높이 평가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작품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연극이었습니다. 1823년에 연극 프리섬션이 흥행했고 같은 해에 나온 두 번째 판에는 메리셀리의 이름이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1831년에는 메리셀리가 내용을 다듬은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영화는 원작 속 창조물의 이미지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1910년에 에디슨 스튜디오가 첫 영화판을 만들었습니다. 1931년 제임스 웨일 감독의 영화에서 보리스 칼로프가 연기한 창조물은 납작한 머리와 목에 금속 장식을 지닌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모습이 대중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면서 창조물 자체를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는 일도 더욱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말을 배우고 책을 읽으며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는 원작의 창조물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프랑켄슈타인은 고딕 소설의 대표작이자 근대 과학 소설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소설은 생명을 만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만든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도 묻습니다. 빅터의 결정적인 잘못은 단순히 생명을 만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존재를 바로 버린 순간 이 비극은 시작됐습니다.